오늘은 이제 기기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부터 어려운 거 하면은 다들 겁먹으시더라고요. 그냥 진도 나가도 기기라는 과목이 좀 어렵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이 기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기기라는 게 전기를 이제 사용하거나 혹은 만들거나 혹은 변성하는 그런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그런 거를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기에 대해서 아셔야 이제 기기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전기란 뭔가? 자, 전기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약간 확실하게. 약간 어렵죠? 애매하죠?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만지면 찌릿찌릿하고 사용하면 불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모터도 돌리고 하는 애인데 정확히 뭔지는 애매합니다. 전기라는 거는 그 이론 시간에 전자는 배웠죠. 전자의 흐름이다 그런 건 배웠었죠. 일단 전기라는 거는 전선을 타고 흐르죠. 그럼 전선 안에 이제 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 전자들을 이제 하나의 일꾼이라고 보고 얘네들을 시켜서 이제 그걸로 빛을 낸다든가 전구를 써서 빛을 낸다든가 혹은 모터, 이제는 이제 전동기라고 부르겠죠. 모터를 써가지고 동력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히터를 써가지고 열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자를 이동을 시켜야 돼요.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얘들 알아서 움직이지도 않죠. 잘 어떤 주변에서 마찰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압력을 줘야 됩니다. 저희는 대표적인 게 건전지죠. 장난감이나 그런 곳에 건전지를 달아야지 그 모터가 움직이고 장난감이나 혹은 선풍기 그런 애들이 동작을 하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동을 하게 하는 게 전압이라는 녀석입니다. 압력이죠. 뒤에서 이제 움직이라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전압이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이 있어서 플러스면은 마이너스를 끌어당기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서로 밀기 때문에 전자는 지금 그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구나 모터, 히터 이런 데에다가 전기를 써야 된다 했었죠. 그럼 여기 쓰는 애들을 저희는 앞으로 부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이제 너무 열심히 하면 내가 과부하됐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때 쓰는 게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한번 회로도로 그대로 옮겨 볼게요. 자, 회로도로 옮기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짝대기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부하는 이제 저항으로 대신 표기를 할 겁니다. 부하 안에 전구, 모터, 히터 안에 모든 곳에는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으로 표기를 하고 나중에 교류 파트를 가면은 이런 코일이라든가 콘덴서를 이제 배우실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신경 쓰고. 그럼 저희가 이렇게 회로를 그리면은 전류라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이거 전압을 가해주고. 그죠? 전류라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많이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럼 전자이동은 지금 반시계 방향인데 전류는 시계 방향이에요. 이건 왜 이러냐? 그 원자 구조,
에서 원자핵과 전자 이렇게 배우셨죠. 전자랑 원자핵의 크기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전자가 한 지금 그린 대로 이 정도 크기로 생겼다라고 칠 때 원자핵은 얼마나 클까요? 한 뭐 교실 정도? 아니면 뭐 한 사람 정도? 근데 전자가 이 정도면은 저는 원자핵은 이제 빌딩만 합니다. 그 정도의 크기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옛날에는 원자핵을 먼저 발견했어요. 원자핵을. 전자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얘가 존재해서 뭐 전하라는 게 생기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 뭐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여기 플러스 뛰던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뛰던 거는 뭐 중성이 되던가 했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저쪽으로 다 갔으니까 여기는 플러스를 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 원자핵이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시계 방향으로 이동했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원자핵은 가만히 있었던 거고 전자가 움직였던 거죠. 아무튼 저희는 이제부터 쓸 거는 이 전류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뭔가가 흐른다. 전하라는 게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개념적인 거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메모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녹화를 이제 새로 하기 때문에 저 기기만 이제 새로 하고 있어요. 저희 지난 거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뭐 개념이 살짝 이해 안 된다 하시면은 다시 보셔도 돼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폐회로 지금 이렇게 닫혀 있죠. 안에 사람이 있다 치면은 밖으로 나갈 길이 없죠. 이런 걸 이제 폐회로라고 하는데 이 폐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옴의 법칙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전류는 전자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 했었죠. 그런데 그럼 전자 이동은 전압을 가해야 생겼었죠. 그럼 전압이라는 게 전류를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전압이 크면은 전류가 크겠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입니다. 방해하는 애. 방해한다는 건 중간에 뭐 사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은 당연히 반비례하겠죠. 방해하는 애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전류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얘의 성질에 대해서. 일단 얘는 아까 썼듯이 I로 나타내고 암페어라고 쓰죠. 암페어가 이제 단위죠. 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자, 전류라는 애는 이제 전압이 있기 때문에 전류라는 게 흐르고, 자, 얘의 성질은 회로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저희 회로 종류에는 크게 직렬과 병렬이 있죠. 직렬이라는 선이 그냥 하나로 쭉 이렇게 있는 거고, 병렬이라는 거는 여러 갈래로, 지금은 한 두 갈래로 이렇게 있는 걸 병렬회로라고 하죠. 그럼 전류는 전자의 이동이라고 했어요. 뭐 방향은 다르지만 아무튼 전자의 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직렬에서는 얘가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따로 셀 수 있는 길이 없죠. 어디로 갈 만한 길이 없죠. 그 말은 여기에 흐르는 애나 여기에 흐르는 애, 여기에 흐르는 애 다 같은 전류가 흐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병렬에서는 여기로 하나가 들어갔어요. 근데 갈림길을 만났죠. 그러면
3이 양쪽으로 갈라지겠죠. 그죠? 그렇다는 거는 얘를 그냥 i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걸 i1, i2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i에서 i1과 i2로 갈라졌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갈림길에서 만나서 이렇게 i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말은 i는 i1 더하기 i2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10A를 넣었어요. 10A를 넣었는데 한쪽에 4A 흐르면은 한쪽에 4A가 흐른다는 건 나머지는 여기로 다 갔다는 얘기죠. 어디 셀 길이 없잖아요. 그죠? 셀 길이 없으니까 여기 나머지는 6A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키르요프 전류 법칙이라고 해서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들어간 전류의 합과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 자, I1, I2, I3가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I4, I5가 나왔으면은 이 법칙에 따라서 들어간 전류 I1, I2, I3의 합은 나간 전류 I4, I5의 합과 같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 누가가 아니고 한 여러 명이 세 명 있다 칩시다. 세 명이 문을 향해 들어갔어요. 반대편에서는 세 명이 나온 거죠. 그죠? 들어간 사람의 합과 나간 사람의 합이 같잖아요. 요 얘기입니다. 요 법칙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때 지금 보면은 비율이 다르죠. 4랑 6. I1이 좀 적고 I2가 더 많아요. 이거 왜일까요? 왜 I2가 더 많을까요? 요거는 이제 옴의 법칙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옴의 법칙을 보시면은 저항이 클 때 전류가 작죠. 그러면 이 회로에도 저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어떤 회로에나 저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1호에 저항이 있다는 거는 저항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죠. 전류값이 다른 거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유추할 수 있는 게 I2가 I1보다 커요. 그 말은 저항은 I2 자리에 있는 요 저항 R2, 여기는 R1이라고 치겠습니다. 저항은 전류랑 반비례하니까 R1이 더 커서 I2로 안 가겠구나. R1이 더 커서 I1 쪽으로 4만큼만 갔고 R2가 더 작으니까 I2 요 길로 더 많이 갔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요건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 자, 이렇게 갈림길이 있어요. 좀 더 멀리 그립시다. 길을 좀 더 멀리 그려서 자, 저희는 저 멀리 있는 저 네모난 박스로 가야 됩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굉장히 험상궂은 사람들이 한 3명, 4명 이렇게 많고 왼쪽에는 그냥 좀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누구나 다 그쵸? 누구나 다 왼쪽으로 하죠. 요게 저항이 작은 거고 여기는 저항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항이 작은 곳에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에서 마지막으로 단락이라는 것과 개방에 따른 전류의 성질 이런 게 있습니다. 단락이라는 건 뭐냐? 다시 회로를 하나 그리면, 자, 이렇게 회로가 있고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보단 이쪽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누가 장난을 쳐가지고 요쪽 길이랑 요쪽 길을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연결을 해버리면 지금 이 회로상에서는 오른쪽엔 저항이 있고 왼쪽에는 저항이 없죠. 그냥 전선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류란에는 저항이 큰 데로 절대 안 갑니다. 무조건 저항이 작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열로 가던 전류들이 저항이 있으니까 싫다 하고 여기 지름길인 요 길로 가겠다, 그 얘기죠. 요게 이제 지금 단락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요때 흐르는 전류는 단락 전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뭔가 물이 새거나 했을 때 전선을 건드리면 차단기 바로 내려가죠. 그죠? 그게 이런 상태일 때 단락 전류라는 게 너무 이제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차단기에서 내려버리는 겁니다. 회로에서 보면은 이제 전류라는 게 R분의 V인데, 이론상으로는 저항이 지금 0이 된 상태인 거죠. 전압은 10이든 100이든 그대로 들어오고 있고, 그럼 0분의 100 혹은 0분의 10, 이거는 무한대죠. 전류가 굉장히 커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위험한 거죠. 자, 그럼 그대로 개방 상태를 보겠습니다. 개방은 단락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잘 흐르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저항을 떼버렸어요. 이렇게 떼버렸어요. 그러면 얘랑은 지금 떨어졌죠. 그럼 이 상태를 이제 개방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 안쪽에서 봤을 때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개방됐다 라고 하는 거죠. 개방일 때는 지금 전류가 갈 길이 없죠.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저항값으로 표현을 하면은 저항이 이제 무한대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저항이 무한대다. 그래서 전류가 0이 나오는 거죠. 무한대분에 여기서 무한대분에 100이 나온다든가 하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방이라는 건 저 스위치예요, 스위치.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개방이죠. 그리고 이게 닫히면은 이제 전기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을 열었다. 그럼 회로가 열렸다라는 건 개방됐다. 그럼 즉 전류가 안 흐른다. 그 얘기죠. 자, 이제 전류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전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압은 V로 표기하고 단위도 V죠. 그리고 볼테이지, 볼트 이렇게 읽고, 전압은 전기적인 압력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비유 많이 하죠. 물탱크가 있고 거기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으면 이만큼의 수압이라는 게 생기죠. 곧 수위,
수위가 그 수압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압이라는 애는 전위 이렇게도 불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길을 내면은 물탱크를 뚫으면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죠. 이거를 저희는 전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압이라는 거는 아까 봤듯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만약 요거를 두 개를 연달아서 이렇게 연결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때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얘가 가진 전압이 V1, 얘가 가진 전압이 V2 하면은 여기 전체 걸리는 전압, 얘와 얘의 전압은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전체 전압으로 걸립니다. 얘는 이 물탱크를 위아래로 연달아서 이렇게 달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 수위가 있고 얘의 수위가 있죠. 얘의 압력이랑 얘의 압력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얘가 누르는 거랑 얘가 누르는 거 두 개 같이 합쳐져서 더 세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둘이는 직렬 연결하면은 이제 합쳐진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만약 병렬로 이렇게 했다 치면은 이때는 그냥 얘들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근데 병렬로 얘네들을 연결할 때는 무조건 V1이랑 V2가 같은 걸 연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배터리를 가장 오래 쓰는 방법이 같은 배터리를 같이 집어넣은 다음에 같이 빼고 바꿀 때도 같은 배터리 같이 산 거, 똑같이 산 거 그거를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 다르다, 만약 얘 둘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전류라는 거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럼 높낮이가 같으면 안 흘러요. 물통을 봤을 때 얘 높이가 이 정도인데 오른쪽에 있는 높이가 이 정도면은 얘들 연결했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겠죠. 근데 이 물통의 역할은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흐르는 역할이 아니고 바깥으로 빼내는 게 얘들 역할이에요. 그런데 얘들 높낮이의 차이가 나니까 자기들끼리 막 전류가 흐르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V1이 더 크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전류가 다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막 맴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죠. 부하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를 여기서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병렬에서는 전압이 똑같이 가해져요. 이렇게 저항이 두 개가 있다, 병렬로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다 똑같이 걸립니다. 압력은 다 똑같이 걸리고 나뉘는 건 아까 전류라고 했었죠. 전류. 그러면 반대로 직렬일 때 전류는 똑같다 했죠. 여기 흐르는 파란색 전류는 다 똑같아요. 그럼 이때 달라지는 건 전압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2옴이고 얘가 8옴이다. 여기 전체에 10V를 걸었어요. 10V를 2옴과 8옴 직렬에 걸었으면은 저항이 아니고 전압은 여기 걸리는 V1이랑
V2 중에 뭐가 더 강하게 걸릴까요? 뭐가 더 크게? 옴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당연히 요 V2 쪽이죠. 그죠? 자, 이거는 뭐 단순히 생각해서 여러분들 게임 좀 하셨죠? 아니면 뭐 범죄도시 보셨죠? 범죄도시 마동석이 뭐 장이수랑 막 장첸하고 싸우는. 근데 거기서 장이수는 머리 막 빡빡 밀고 내 아입니다 하는 사람, 그죠? 걔는 되게 만만하죠. 그냥 만나면 바로 막 그냥 오고 알아서 거의 시다발이죠. 그럼 걔를 한 레벨 2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첸은 마지막에 싸우죠. 좀 세요. 세니까 레벨 8로 보겠습니다. 그럼 마동석이 10이라는 힘이 있으면은 장이수한테 힘을 많이 써야 될까요? 아니면은 장첸한테 힘을 많이 써야 될까요? 그쵸. 저항이 센 장첸한테, 레벨 8짜리한테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높으면 전압을 세게 해야 된다. 전압이 세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전압 종류는 이 정도 하고, 사실 저도 진도를 나가고 싶지만 진도를 나갔다가 항상 듣는 말이 있어가지고 진도 나가다가 한번 물어봐요. 앞에 계신 분이나 앞에 계신 분이라면 뒤에 가시겠죠? 뒤에 계신 분도 물어봅니다. 아무튼 물어봅니다. 뭐 어떠세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러면은 항상 쳐다보시거든요. 막 공부 집중하고 하시는데 모르겠다고 하세요. 한마디도.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지루하더라도 좀 더 자세히 아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류랑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흔히 아는 거는 이제 직류가 일단 DC,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쓰이고 생김새가 뭐 요렇다 정도 아시죠? 근데 착각하시는 게 직류는 직선인 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따지면 요건 직류인가요? 요것도 직류인가요? 요거는. 근데 요 중에 두 개는 직류예요. 요거랑 요거. 얘는 정확히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전류의 방향이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극성이 일정한 거죠. 혹은 뭐 방향. 얘들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전지가 저희가 아는 대표적인 직류입니다. 내부에 보면은 위쪽에 플러스 양극이 이렇게 많이 있고 아래쪽에 마이너스 극 이렇게 있어가지고 위에가 이제 플러스를 띄고 아래가 마이너스를 띄어서 얘네들이 가하는 그 압력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건데, 교류는 흔히 아는 게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얘는 뭐냐? 자, 아까 다시 직류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리기를 이 위에 있는 애랑 아래에 있는 애는 직류라고 했죠. 그럼 그냥 이렇게 꺼서 직류냐 그건 아닙니다. 극성으로 봤을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 얘네들은 방향성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 극성 중에 한쪽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직류예요. 마이너스 쪽으로 있는 것도 그냥 플러스 있는 애를 거꾸로 본 거죠, 그냥.
그래서 얘도 극성이 일정한 직류입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애들은 극성이 바뀌었죠, 중간에. 그래서 얘는 따지고 보면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라는 애는 극성이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는, 그냥 계속 바뀌는 애를 이제 교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교류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콘센트입니다. 콘센트. 얘는 교류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콘센트 꽂을 때 이렇게 꼽아야 되나 이렇게 꼽아야 되나 이거 고민 안 하시죠? 그죠? 얘는 교류라는 애가 극성이 계속 바뀌니까 얘를 이렇게 꼽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바뀌니까. 근데 직류는 요거 신경 쓰시죠? 막 평평한 데는 스프링이고 이 튀어나온 애는 평평한데 반대로 이 평평한 쪽에 이렇게 끼워야 된다는 거. 얘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교류는 극성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교류를 저희가 가전제품으로 보통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 모터다. 모터를 사용하는 애들은 다 이제 교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 뭐 선풍기라든가 뭐 냉장고 아니면 저 에어컨 그런 애들 다 웬만하면 다 교류예요. 그리고 플러그 중에서 콘센트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납작한 애가 있고 보면 휴대폰 충전기 보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약간 두껍죠.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 있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런 애들 쓰는 애는 지금 교류가 들어온 거를 직류로 바꿔서 보내주는 애들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은 다 직류를 쓰는 애들이에요. 휴대폰 직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에 직류를 충전해야 되죠. 그래서 얘가 가운데 붙어있는 그 두꺼운 애가 교류를 중간에 직류로 바꿔주고 그리고 전압도 낮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충전을 시켜주는 거죠. 이걸 꼽아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하는 겁니다. 한 요 정도 하면 되려나요? 몇 가지만 더 할 거예요. 더 할게요. 이건 뭐 간단한 건데 어릴 때 철가루를 이제 자석 위에 떨어뜨리는 실험 같은 거 좀 해보셨죠? 그때 보면은 철가루가 이런 모양으로 딱 떨어질 겁니다. 그럼 요게 무슨 모양이냐? 얘는 자속의 모양이에요. 자속. 저희는 파이라고 표기를 하고 자속이 형성되면은 얘네들이 흡입력이나 아니면 반발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을 끌어당기죠. 그런데 제가 말했듯 반발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S극 길이는 이제 밀어내고 N극 길이도 이제 밀어내고 그런 힘이 작용하죠. 아무튼 자석이라는 데에서 자속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전력. 얘는 P로 표기하고 전력, 힘이죠. 얘는 압력이랑 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얘가 좀 진짜 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압이 높은데 전류가 낮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물을 이렇게 높이 채웠어요. 전압은 높죠. 그런데 전류는 이렇게 찔끔 나옵니다. 그럼 얘가 일을 제대로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반대로 전류는 많은데 전압은 높은 상황. 자, 전압은 낮은 상황. 전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통은 그 통로는 넓어가지고 전류는 많이 나와요. 근데 압력이 낮죠, 대신. 그리고 압력도 낮으니까 전류도 그렇게 잘 안 흐르겠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이제 힘이 세다, 그냥 전기가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전압도 크고 전류도 큰 뭐 이런 물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전압도 적당히 크고 전류도 적당히 큰. 그래서 얘 둘이를 곱한 게 이 전력이라는 겁니다. 단위는 뭐 흔히 있는 게 와트죠. 여러분들 그 전기 기계 어떤 뭐 선풍기나 뭐 세탁기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 정격 해가지고 정격 220V 그리고 뭐 60W 여기 써져 있는 거, 그 중에 이 와트가 전력이에요, 전력. 약간 난해하죠, 전기라는 게. 여기가 기본적인 이제 전기 상식들이었고, 지금부터 해볼 거는 이제 다양한 법칙들입니다. 법칙들. 먼저 암페어의 오름나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거예요. 예, 오름나사 법칙이라는 거는 그냥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하면은 주변에 이제 자속이 생깁니다. 근데 그 자속이 생기는데 그 자속에 생기는 방향은 오름나사의 회전 방향, 즉 요렇게 감기는 방향, 오른손 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류가 엄지 방향으로 흐를 때 자속이 주변에 다른 손이 감기는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반대로도 적용이 됩니다. 자속이 이렇게 생겼을 때 주변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다음이 이제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이죠. 이것도 아마 1호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뭐 어렵게 알 것까지는 없고 그냥 철심이 있고 그냥 철로 된 동그란 원통이 있고 그 주변을 구리선으로 감아놨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감아놨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서 자석을 흔드니까 여기에 연결된 전구가 빛이 나는 걸 발견을 한 거죠. 하고 보니까 다시 또 흔들어 보니까 이 전구에 또 빛이 났어요. 이 말은 자석에서는 자속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이 코일 주변에 자속을 가만히 넣었을 땐 안 생기는데 자속을 이렇게 흔드니까 전기가 생기더라. 그 말인즉슨 시간당 자속이 변하니까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겠죠. 그냥 주변에서 자속이 변하면은 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시간 변화율이라는 건 그냥 1초 사이에
자속이라는 게 뭐 많이 흔들면 많이 변하겠죠. 이러면 전기가 많이 생긴다는 거고, 적게 흔들면 적게 변하겠죠. 이러면 조금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발전기를 돌린다라는 표현을 할 때 발전기를 빨리 돌리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말은. 그리고 뭐 여기 렌즈 법칙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기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공식이 있구나 하는 거고, 이 미분해 놓은 거는 그냥 시간이 변화됐을 때 자속이 변화된 거, 그걸 뜻하는 거고, 이 n은 권수입니다. 권수. 권수 하나 감아놨을 때랑 이렇게 하나 감아놨을 때랑 여러 개 감아놨을 때랑 생기는 게 다르겠죠. 얘는 여러 개에서 자속이 생기니까 권수가 많을수록 기전력이라는 애가 많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전력이라는 거는, 기전력은 일단 방금 E 혹은 대문자 E 이렇게 표기를 해요. 얘는 단위가 볼트입니다. 볼트. 근데 앞에서 전압도 볼트였죠. 전압도 V 볼트였죠. 자, 기전력이랑 전압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거는, 기전력은 발전기가 있으면은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기전력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발전기에서 만들어서 저희 집 콘센트에 전기를 가해주죠. 여기에 가해지는 거, 여기에 가해지는 게 이제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만들어지는 전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어디 쓰는 전압, 쓰는 거죠. 얘. 그런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지우고, 자,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하고 이제 왼손 법칙이 있습니다. 자, 오른손 법칙은 이제 뭐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발전기의 요 기전력의 방향을 그냥 발전기에서 쓰이는 법칙이고, 왼손 법칙은 이 전동기에서 쓰이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뭐 줄여가지고 오발, 왼전 이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죠.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자, 이렇게 양쪽에 자석이 있고 N극, S극 이렇게 자석이 있고 가운데 도체가 있다고 볼게요. 도체, 전기가 흐르는 애 구리선을 놔둔 겁니다. 그럼 일단 자석이라는 거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이 도체 주변에서 자석을 흔들면 전기가 흐른다 했죠. 도체. 반대로 자석을 놔두고 도체를 흔들어도 똑같이 자석이 변한 거니까, 도체 입장에서 자석이 막 변하는 거니까 전기가 생기겠죠. 그럼 얘를 뭐 밑으로 보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체를 여기로 이동을 시키면은 이때 흐르는 기전력의 방향은 오른손을 들고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단순하게
이렇게 오른손 들고 검지를 이제 자속 방향, 엄지를 이동 방향이라고 보면은 중지가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 혹은 기전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자속을 저쪽으로 향하고 엄지를 밑으로 내리면 중지가 이제 나오죠. 그림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면은 귀찮겠죠. 근데 그림도 더 복잡해질 수 있고 귀찮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칠판을 뚫고 나오는구나 하는 그 방향을 저희는 이제 점으로 표기를 할 겁니다. 왜냐? 그 다트 있죠, 다트. 다트를 이제 장난친다고 여러분들한테 날리면은 여러분들 눈에는 그 다트의 그 촉이 보이겠죠. 그 촉 모양이 이제 점이고, 반대로 이제 뭐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그렸을 때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X 모양으로 표기를 합니다. 다트를 꽂으면은 그 뒤에 날개가 여러분들한테 보이겠죠. 그래서 X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시간이 애매하니까 이제서 마치고 10분 쉬었다 갈게요. 자,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이제 발전기의 기전력의 방향을 정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기는 전동기도 옆에 거랑은 똑같이 그려볼게요. 얘도 N극에서 가운데서 이제 도체 이렇게 두고 보면은 자석은 똑같이 나오죠. 이거는 전동기니까 여기 전기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면 얘랑 똑같이 전기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쪽에 플러스 걸고 이쪽에 마이너스 걸면 이렇게 흘러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 도체에서는 나오겠죠. 그럼 이때의 전동기라기보단 요 도체의 이동 방향은 왼손 법칙에 의해서 쟤랑 뭐 구조는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검지가 똑같이 자속이고 중지는 똑같이 기전력 혹은 전류입니다. 엄지가 똑같이 이동 방향이겠죠. 여기서 여기는 위로 이동한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석 검지 향하고 중지를 이제 똑같이 밖으로 빼야 되죠. 근데 이때 엄지는 이제 위로 향합니다. 이때 도체는 이제 위로 이동을 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랑 서로 이동 방향이 이제 반대죠. 이것 때문에 몇 가지 또 기계에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E는 BLV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왼손 법칙은 F는 BLI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는 자속 밀도예요. 자속 밀도. 자속 밀도라는 거는 그 면적 안에 해당하는 면적 안에 자속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그 얘기죠. 그리고 L은 유효 길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요 도체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V는
전기자 주변 속도라고 하는 건데, 뭐 그냥 속도예요, 속도. 요 얘를 이동시키는 속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F가 힘이다, 힘. 그리고 B는 똑같이 자성밀도, U 길이, I는 전류죠. 그리고 뒤에 사인 세타라는 게 붙어요. 사인 세타. 여기서 요 세타 값은 요 공식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 있죠. 자성밀도랑 전기자 주변 속도. 요 법칙에서는 파이랑 요 이동 방향, 요 사이의 각도가 세타가 되겠고, 그리고 왼손에서는 I랑 파이, 요 사이가 세타가 되겠습니다. 사인 파형을 봤을 때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사인 값은 90도에서 이제 최대가 되죠. 이때 1을 찍습니다. 90도에서 최대가 되고, 0도랑 180도에서는 그냥 0이에요, 0. 그리고 270도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최대,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죠. 이 말은 요 오른손 여기서 봤을 때 N극과 S극 사이에서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일단 최대로 생기는데, 자석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전기가 안 생긴다. 왜냐? 곱하기 0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법칙들입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제 먼 길을 와서 전기 기기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기기는 크게 5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거는 이제 직류기입니다. 교류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직류를 알고 나야 교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류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직류기고, 직류기 다음 배우는 게 이제 동기기라는 의미입니다. 동기기라는 건 그 동기가 그 싱크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연계돼 가지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얘는 일단 속도가 일정 아닙니다. 다음이 변압기. 변압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전압을 뭐 낮추든가 하는 애들, 그런 게 변압기고, 네 번째는 유도기 라는 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류기입니다. 유도기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요 밑으로는 다 교류라고 했었죠. 교류 얘기. 그럼 저희는 교류를 써서 모터를 돌린다 했어요. 그러면 저희 선풍기에 있는 애는 유도기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류기는, 얘는 뭐 정수기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는 이제 물을 정화시키는 애죠. 정류기는 교류를 정화시켜서, 그러니까 뭐 걸러내가지고 직류로 바꿔주는 애입니다. 그리고 기기는 크게 발전기, 전동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직류기나 동기기, 유도기는 전부 다 발전기나 전동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직류기에서는 이 둘 다 조금 중요하게 볼 거고,
동기기는 제가 보통 발전기를 좀 더 중요시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유도기는 반대로 전동기를 집중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자, 이걸 왜 배우느냐? 이게 왜 기능사에서 세 과목 중에서 이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렵느냐 하면은, 자, 일단 저희 집으로 오는 이 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역선으로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이 콘센트로 오는 전기, 우리 콘센트로 오는 전기는 일단 교류 220V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격 주파수는 60Hz입니다.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배울 거고, 일단 요렇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서 오나요? 얘네들은 전봇대에서 오죠. 그죠? 전봇대에 보면은 주상 변압기가 있죠.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220V로 낮춰준 다음에 저희 집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 전봇대는 어디서 오죠? 전봇대에 오는 전기는 고속도로 가다 보시면 있는 엄청 큰 철탑에 이렇게 막 전선들이 막 있죠. 여기에서 또 옵니다. 그럼 이 철탑들은 저 멀리에 있는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죠. 동그란 것도 하나 있고, 그러면 발전소에서 철탑을 타고 주상변압기 지나서 저희 집으로 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중간에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정확히는 중간에 이제 변전소 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는 발전소, 발전소에서는 보통 154kV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죠. 저희한테 보내가지고 뭐 중간에 뭐 22.9kV로 변성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그대로 왔다가 여기에서 220V로 바꿔준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집으로만 오는 건 아니죠. 공장 같은 데에도 전기가 들어갑니다. 공장 같은 데는 보통 뭐 380V라든가 혹은 뭐 440V 를 쓰죠. 이런 전압은 뭐 기기에서는 중요하게 다른 건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 기기들은 어디서 쓰냐? 일단 저희는 교류를 쓴다 했어요. 교류를 쓰니까 교류의 전동기인 유도 전동기를 보통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추가를 하자면, 아까 휴대폰 충전기 같은 이런 두꺼운 애들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했었죠. 그럼 얘가 정류기에 속합니다. 일종의 정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얘를 통해서 이제 뭐 배터리를 충전한다든가, 아니면 노트북 뭐 그거 꼽는 것도 그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애들, 이 변전소라든가 이 주상 변압기에 있는 게 변압기라는 애고, 그리고 공장에서도 이 유도 전동기를, 근데 여기서는 삼상 유도 전동기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배울 건 이 삼상 유도 전동기예요. 왜냐? 저희 집보다는 공장에서 일하는 걸 어떻게 뭐 기본으로 본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발전소에서는
저기 교류가 쓰니까, 교류를 쓰니까 교류를 만들어야겠죠. 교류를 만드는 동기 발전기를 사용합니다. 자, 아까 동기 발전기가 이제 속도가 일정한 애들이라 했죠. 얘는 속도가 일정해서 일정한 주파수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적인 60Hz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요런 기기들을 배우는 거고, 이제 전력이 이 가운데 뭐 송전 계통을 좀 배우죠. 전선이라든가 뭐 철탑이라든가. 그리고 전기 이론은 약간 어렵죠. 요거를 미분적분하고 뭐 유전율, 유전체, 도전율 뭐 그런 거 나오죠. 약간 전기의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기에는 약간 복합적이에요. 기기에 전기 쓰죠. 그럼 그 전기가 어떻게 가해지는지, 혹은 뭐 얼마나 가해지는지, 손해는 보는지, 뭐 손실이 있는지, 그런 걸 계산을 합니다. 그럼 그때 전기 이론이 살짝 들어가고, 그리고 기기들마다 이제 특징이 있겠죠. 이렇게 분류를 해놨으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있겠죠. 그럼 그 특징에 대해서도 조금씩 배웁니다. 근데 직류기는 안 쓰냐? 직류기는 뭐 아까 정류기 지나서 그런 데서 쓸 수도 있고, 근데 직류 발전기나 전동기는 대부분 소형에 많이 씁니다. 그 건전지 넣어서 쓰는 거 있죠.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 보이는 건 유도기다. 네, 그러면 이제 직류기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 책을 펼치겠네요. 자, 초반에 보면은 뭐 아까 했던 것들 좀 있고, 뭐 순식값이나 뭐 이런 애들은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8페이지에 직류 발전기의 구조 및 원리 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먼저 구조. 자, 아까 봤을 때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자석이 있고 가운데 도체가 있었죠. 발전기 구조나 전동기 구조나 둘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석이 있고 도체가 있어요. 그럼 직류 발전기는 양쪽에 이렇게 보통 자석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도체가 있는데, 도체를 그냥 두지 않고 이런 원통을 둡니다. 원통. 철로 된 원통이에요. 이걸 철심이라고 부르죠. 휴지심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홈을 팝니다. 이런 식으로 홈을 파요. 홈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도체, 즉 전선을 집어넣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발전기를 회전을 시키면 이 도체가 여기서 나오는 이 자석들을 쇠교하게 되고, 여기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먼저 크게
양쪽에 있는 자석, 다른 색으로 할게요. 양쪽에 있는 이 자석들을 저희는 계자라고 부릅니다. 계자. 계자는 뭐 하느냐? 그냥 자석이지, 자석. 자석에서는 자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의 역할은 자속 파일을 발생시키는 거. 이게 이 계자라는 애의 역할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린 거는 이제 연구자석이죠. 근데 실제로는 연구자석을 쓰는 경우는 뭐 거의 없어요. 저희가 배우는 것도 이제 연구자석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건선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선을 감아가지고 여기다가 전류를 집어넣어주면은 암페어 오른나서 법칙 여기로 집어넣었다 칠게요. 여기로 여기도 여기로 전류를 집어넣으면 뒤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럼 뒤에서 앞으로 감기니까 자속이 엄지방향으로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자석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아무튼 계자의 역할은 자속을 발생시킨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애는 이름이 전기자입니다. 자, 아까 가운데 얘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 도체에 전기가 흐른다 했었죠. 그래서 이름이 전기자예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지는 전기를 저희는 기전력이라고 말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 1을 발생시키는 게 이 전기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교류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교류입니다. 저희는 직류를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직류. 그럼 직류를 쓰기 위해서 요 전기자 앞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애죠.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를 저희는 정류자라고 부릅니다. 정류기가 아니에요. 정류자예요. 이 역할은 아까 교류가 만들어진다 했죠. 정류기랑 역할이 똑같습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게 이 정류자라는 애입니다. 어떻게 바꿔주는지는 나중에 정류 파트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방금 계자, 전기자, 정류자 이렇게 세 가지 봤죠.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희는 직류기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류기의 3요소. 이 말은 전동기도 뭐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저희는 전기를 사용하려면 단자에다가 전기를 걸어줘야 됩니다. 단자라는 거는 그 콘센트 구멍 2개 있죠? 얘네들이 곧 단자예요. 단자 2개죠. 얘네들 좀 그냥 보기 쉽게 벌려가지고 단자 하나, 단자 둘. 여기로는 사용하고자 하는 애의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사용하는 애는 아까 부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단자에 지금 전기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밖으로 나오는 선이 없죠. 얘네들은 뭐 그거 얘 계좌 전기 만들어주는 애들이고 여기서는
전기자에서 연결된 선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구조를 보면은 일단 이 전기자 안에 있는 이 도체들이 정류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류자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정류자는 옆에 이렇게 생긴 애들이 붙어 있어요. 따로 그림을 떼서 보면은 정류자 옆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 하는 애냐면 가운데서 정류자도 같이 돌아가겠죠. 전기자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돌아갈 때 브러쉬는 옆에 생긴 애 이름이 브러쉬인데 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정류자를 통해 전기를 밖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외부에 쓰고자 하는 애한테 전기를 전달해주는 애입니다. 다시 얘 이름은 이제 브러쉬. 이렇게 부르고 역할은 자 말했듯이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정류자 옆에 딱 붙어가지고 밖으로 외부로 인출한다. 이게 이제 직류기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구조예요. 근데 얘는 3요소는 아니고 그냥 중요한 애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전력이 어떻게 생기는가, 즉 직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겠습니다. 한번 정면에서 이쪽에서 이 전기자를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직류 발전기를 한번 보면은 양쪽에 N극 S극이 있고 여기는 중심축이고 이 홈을 파가지고 여기에 도체를 집어넣었다고 했었죠. 그럼 간단하게 4개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석은 일단 N극에서 S극 똑같이 흐를 거고 똑같이 나올 거고 발전기를 이제 돌려야 되죠. 그럼 발전기를 이 시계 방향으로 한번 회전을 시켜 볼게요. 그럼 시계 방향을 회전시키면은 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기 위해서 저희가 배운 법칙이 있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었습니다. 다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검지 방향으로 자소, 그리고 엄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얘는 오른손이니까 중지가 이쪽으로 나 있죠. 이쪽으로 기전력이 생기더라 하는 거였죠. 그러면 얘는 중심축이 있고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킨 거니까 도체마다 이동 방향이 다르죠. 위에는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애는 아래로 갈 거고 밑에서는 왼쪽에 있는 애는 위로 가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이 기전력의 방향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얘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검지 방향 이쪽으로 두고 이동을 위로 했죠. 위로 엄지를 두면은 중지는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거는 X로 표기한다 했었죠. 그죠? 그럼 반대쪽으로 보면은 엄지만 바뀌었습니다. 이동 방향만 바뀌고 자속은 그대로죠. 그럼 중지는 이제 나오는 방향. 그래서 점으로 찍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게 우리 세타각이 있었죠. 세타각 0이 나거나
180도면 기전력이 생긴다. 이겠죠? 여기서 보았을 때 얘는 180도, 얘는 0도. 그러면 가운데서는 전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가운데 선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아무것도 안 생긴다. 즉 중성을 띈다 해가지고 전기적 중성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이렇게 생기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전기의 파형이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애를 1번, 왼쪽 2번, 위에 3번, 왼쪽 4번,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서는 여기에 기전력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그냥 시간 혹은 각도. 시간이 지날수록 각도가 변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럼 보면은 1번은 일단 안 생겨요. 1번은 그냥 0입니다. 그럼 2번 가면은 최대죠. 왜냐? 자속이랑 각도가 직각이니까 최대겠죠. 그럼 이 방향을 그냥 위에 플러스 방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최대점 여기를 1, 지점은 2번 지점. 그리고 3번 가면은 다시 0 되죠. 3번을 여기라고 보겠습니다. 3번 다시 0. 그리고 4번 가면 은 여기서도 지금 보면 직각이죠. 직각인데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1이랑은 반대 지점으로 여기 요쯤에 찍힐 겁니다. 여기가 4번. 그리고 다시 1번으로 가죠. 그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1번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는 다시 1번. 그럼 얘네들을 이어보면은 점점 커졌다가 최대 찍고 다시 작아졌다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최대를 찍고 다시 원 상태로. 각도로 따지면은 1번이 0도, 2번은 90도, 3번은 180도, 4번은 270도, 다시 1번 360도 혹은 0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기자에서는 말했듯이 교류가 만들어집니다. 교류가 만들어져요. 그럼 직류는 어떻게 만들어내냐? 얘를 정리자라는 애는 단순하게 봐서, 아주 단순하게 봐서 이때는 가만히 냅니다. 이때는 요 부분이죠. 앞에 1번부터 3번까지. 이때는 그냥 놔둬요. 그냥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 그대로 내보내는데 3번에서 4번 다시 1번 요 지점에서는 연결 방향을 반대로 해줍니다. 그럼 얘의 반대는 다시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방향이 플러스로 일정한 직류로 바꿔준다. 근데 지금은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이 어려운 거를 좀 왜 하고 있죠? 직류 발전기를. 기전력을 얻으려고. 그쵸? 기전력을 써가지고 직류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전력이
어떻게 생기는가, 얼마만큼 생기는가 공식을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유기기전력, 이러면 유기기전력 대문자 1호 쓰고 얘를 구하는 방법은 소문자 2, 얘는 한 개의 도체의 기전력입니다. 보면 기전력이 여러 개가 있죠? 그죠? 한 개의 도체의 기전력이고 여기다가 A분의 Z라는 걸 해줘요. A는 뭐냐? 권선법을 안 하고 이걸 해버렸네요. 이것만 설명하겠습니다. A는 전기자 병렬 회로 수 나누입니다. 그 Z는 총 도체수. 자, 이 말은 이 전기자, 도체들이 병렬로도 연결되어 있는 애가 있고 직렬로도 연결되어 있는 애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얘가 하나 도체라고 보겠습니다. 요 모양 하나가 도체 하나라고 보면 전부 다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아야 된다 했었죠. 요 직렬선상에 전압이 모두 같은 게 여러 개의 병렬로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냥 3개를 전부 다 직렬로 감아줄게요. 그럼 얘네들 다 한 개 도체에서 만들어내는 기전력이라는 게 있겠죠. 얘네들이 뭐 딴 데 있는 애가 아니고 같은 철심 안에 감겨있는 애들이죠. 그죠? 철심 안에 도체가 있으니까 어디 뭐 딴 데서 가져온 애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1라는 기전력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총 유기기전력, 전체 유기기전력, 대문자 2라는 애는 여기에 걸리는 애겠죠. 그죠? 그럼 지금 2는 뭐 단순히 볼 때 요 3개 전압은 직렬에서 합해지고 병렬에서는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 직렬에서 합해졌으니까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림이 주어졌을 때고 이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알 때고 저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요 A랑 Z입니다. A랑 Z를 어떻게 3을 도출해내냐 하는 거는 자, 지금 여기서 일단 전체 도체 수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고 5개 있으니까 3 곱하기 5에서 총 15개죠. 총 도체 수는 15개입니다. 그리고 병렬 회로 수는 5개죠. 왜냐? 회로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으니까 5개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직렬로만 연결된 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총 15개인데 병렬이 5개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랑 같죠? 넓이가 15인데 가로가 5랍니다. 그럼 세로는 3이죠. 3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분의 Z에 곱하기 1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일단 나옵니다. 사실 제가 중간에 순서를 뛰어넘어가지고 저건 잠깐 킵해 두시고 전기자 권선법이라는 걸 볼게요. 그게 보면은 10페이지에 나옵니다. 10페이지.
자, 전기자 권선법이라는 거는 아까 철심이 있고 여기에다가 슬롯을 판 다음에 권선을 집어넣는다 했죠. 그럼 이 권선을 어떻게 감을 거냐 하는 게 이 권선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냥 전기자 권선법 이름 그대로죠. 일단 얘는 크게 환상권과 고상권으로 나뉩니다. 환상권이라는 건 뭐 어떤 건지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환상권이라는 건 진짜로 그 휴지심처럼 생긴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철심에다가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은 거를 이제 환상이라고 해서 환상식으로 감았다 해서 환상권이고, 고상권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겉에다가 슬롯을 파가지고 여기에 도체를 넣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빨간색으로 썼죠. 그 말은 얘를 사용한다. 환상권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 이 안쪽에 있는 이 안에서 밖으로 감았을 때 이 안쪽에 있는 도체들은 사용을 못해요. 여기 안에는 자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쓸모없는 도체가 되는 거죠. 저 안쪽에 있는 건. 낭비니까 저희는 고상권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고상권 안에서는 계로권과 이제 패로권이 있습니다. 계로권은 뭐냐? 아까 개방과 뭐 달라 그런 거 했었죠. 계로권은 이 권선들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개방된 상태인 거죠. 이 상태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개방이 돼 있으니까 얘네 둘이를 뭐 브러쉬로 연결했을 때 외에는 다른 애들은 전기가 안 생기는 거죠. 또 낭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묶어서 폐회로를 만들어 놓은 게 이 폐로권이다. 닫힌 회로를 만든 게 폐로권이라는 겁니다. 얘도 약간 복잡한 애라서 그냥 그런 애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갈리는 게 단층권과 이층권입니다. 얘는 단순해요. 단층권은 아까 여기 슬롯을 판다 했죠. 슬롯을 팠을 때 여기에 하나만 넣으면 단층권이에요. 도체를 하나만 넣으면 단층권이고 두 겹으로 쌓이면 그게 2층권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슬롯 낭비하기 싫으니까 2층으로 쌓은 거죠. 저희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갈리는 게 이 중권과 파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그리고 중권, 파권입니다. 중권이랑 파권은 일단 둘 다 사용을 하고, 간단히 얘기했을 때 얘네들 연결이 병렬로 좀 돼 있는 거, 병렬로 돼 있는 게 중권이고, 파권은 병렬 반대로 직렬로 연결된 거겠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 파권이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뭐 쓰는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중권, 파권은 다음 수업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얘는 뭐 앞글자만 따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앞으로 외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로 뇌 용량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글자만 따가지고 고, 패, 이입니다. 고패, 이. 자, 여러분들 전기 기능사 따는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자격증 따서 취업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럼 저희는 많은 돈을 받길 원해요. 높은 페이를 원하죠. 그래서 고페이다. 증권파권은 저희가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저절로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마음 같아서는 빨리 보내드리고 싶지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문제 살짝 볼게요. 자,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1번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자, 아까 전류가 이렇게 생기면은 자속이 만드는 게 자기장이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속은 오른손 들어가지고 이렇게 감기는 방향 얘기했었죠. 그럼 이렇게 생긴다 하는 거는 암페어의 오른 나사 법칙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자, 2번은 전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유도에 의하여 어떤 회로에 생긴 기전력은 이 회로와 세교하는 자속의 증가 또는 감소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자, 처음에 읽은 것부터 보면 일단 전자유도라는 거 나온 것부터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죠. 이때 생긴 기전력은 세교하는 자속의 증가 또는 감소에 비례한다. 즉, 자속의 변화. 여기 자속의 변화를 뜻하는 말이죠. 시간당 자속의 변화. 이건 뭐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그리고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한 게 유도기입니다. 그래서 유도기의 이름이 전자유도 법칙 이용한 게. 그리고 유도기 종류에는 아까 설명했던 유도 전동기나 발전기가 있고, 사실 변압기도 유도기의 일종이에요. 근데 얘랑 얘의 차이는 변압기는 정지해 있다는 거고, 전동기랑 발전기는 회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지기, 회전기 이렇게 해도 나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하고, 혹시 오늘 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수업 끝나고도 상관없고 쉬는 시간에도 상관없으니까 저 사무실에 있을 때 와서 질문해 주세요. 그럼 오늘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